사실 다음 주 열리는 FOMC를 금리의 관점에서만 보자면 별로 흥미진진하지 않은 그런 이벤트인 게 분명할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 동결 확률이 100%에 가깝기 때문이죠. 굳이 페드와치 전망을 이렇게 들고 오지 않더라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 것입니다. 근데 관전 포인트가 미국이 아닌 일본에서 터졌습니다. 교도통신 보도가 나왔죠. 일본은행이 18에서 19일 열리는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2007년 이후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날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일본이 오랫동안 완화적인 정책을 펼쳐온 것은 다 아시는 사실이죠. 이 정책의 핵심인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변화를 줄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일본은행은 그동안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폐기하려면 선결 조건이 있었다고 꾸준히 말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물가 상승과 임금 상승이 만들어내는 선순환 구도였는데 미국은 이것 때문에 걱정인데 일본은 이게 없어서 걱정해왔습니다. 근데 물가 관련해서는 우에다 가지고 일본의 총재가 지난 7일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2%로 안정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에 대해서 실현할 확실성이 계속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또 임금 관련해서는 지금 일본의 모든 기업이 짠 듯이 임금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하에 벌어지는 일인데요. 그래서 일본 최대 노동조합 조직으로 불리는 렌고, 일본 노동조합 총연합회는 평균 임금 인상률이 작년 같은 시점 대비 1.48%포인트 높은 5.28%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달보다는 다음 달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왔는데 렌고가 발표한 내용을 열어보니까 임금 인상률이 기대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된 것입니다. 다만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하더라도 완화적인 금융 환경만은 유지할 거다. 제로 금리 정책으로 이행하는 것을 이 정도로 가정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일본의 이런 금리 정책의 흐름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일본의 완화적인 금융정책 후퇴, 이것은 일본의 금리 상승과 연계가 되고 이거는 결국 글로벌 투자자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금의 일부를 조금 더 일본으로 그리고 일본 안에 있는 자국 투자자들이 또 자금의 일부를 조금 더 일본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모멘텀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금은 이자를 많이 주는 곳으로 가게 돼 있으니까요.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일본은 지지난해 말까지 하면은 세 차례 YCC 수정한 바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22년 12월이었습니다. 당초에 YCC 상한선 0.25였는데 이거를 0.5로 올렸습니다. 이때 미국 국채가 어떻게 반응했냐? 한국 국채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금리가 큰 폭으로 뛰면서 국채 가격이 급락을 한 바 있습니다. 작년 7월에는 0.5를 유지하긴 하는데 이것을 기계적으로 하지 않고 어느 정도 0.5를 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어요. 최대 1까지 허용을 할 수 있다. 더 완화적으로 한 거죠. 이때도 미국 국채 가격이 급락하고 미국 증시도 흔들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는 또 바꿨습니다. YC 상한이 1인데 이걸 넘어도 용인하겠다. 이게 뭐냐면 일본은행이 완화적인 금융 환경을 위해서 정해놓은 상한선 넘으면 이게 넘으면 10년물 금리가 10년 국채가 금리를 넘으면 더 못 오르게 그냥 무한정 사는 거였죠. 그동안의 정책이. 근데 이거를 0.25에서 0.5로 올리고 이제는 1을 넘어서까지 일부 허용하겠다.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때마다 즉 일본은행이 조금 더 긴축적인 카드를 꺼낼 때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크게 움직였다. 특히 직접적인 대체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의 장기물이 영향을 받았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투자자들로 하여금 더 높은 국내 수익률을 찾게 만들 수 있고 미국 국채의 큰손 투톱 중 하나가 일본 1위이기 때문에 이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YCC보다 더 직접적인 이 기준금리가 움직여버리면 더 큰 여파가 올 수 있는 거죠. 다만 지금 미국 자체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너무 엄중해서 아직까지는 이 여파가 크게 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이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도 달러 인덱스는 소폭 올랐고 엔달러 환율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그냥 하루의 이벤트가 아니겠죠. YCC 상한선이 계속 상방으로 자리를 옮긴 것처럼 이제 새로운 일본 금리 방향성이 설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주시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포기 시사까지 무력화시킨 미국의 지금 상황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건 앞선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잡히지 않은 미국의 물가, 이로 인해 늦어지는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시장이 6월 금리 인하도 점점 포기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이제 6월 금리 인하가 동결이 44%, 금리 인하가 55%
이 정도로 비등비등합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훨씬 완화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전망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내부적으로는 긴축의 효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발 충격을 미국의 물가가 압도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FOMC에서는 중립금리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연준 인사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 중립금리가 변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립금리, 저희 월가 월부 시간에서도 많이 설명해 드렸지만 경제를 뜨겁게도 차갑게도 하지 않는 중립적인 금리, 자연이자율을 말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중립금리가 올라간 것이라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중립금리가 상승을 했다면 경제를 중립 상태로 만드는 이자율이 올라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의 높은 금리가 더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립금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수식으로 계산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은 논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준 총재가 지난달 초에 최소 팬데믹 회복 기간 동안에는 중립을 나타내는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리치먼드 연은 총재죠. 토마스 마킨도 중립금리 상승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고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인 메스터 총재도 이번 달에 얼마 전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열린 질문이다.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시사를 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 내용이 좀 의미심장한데요. 사실 미국이 지금 부채 문제가 심각하죠. GDP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늘고 있습니다. 관념적으로는 부채가 늘어나면 그 나라 이자율을 중립적으로 만드는 금리도 올라갔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그걸 숫자로 찝어내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요. 근데 이달 초에 3월 초에 이 BIS에서 그런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 따르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포인트 증가할 때 중립금리가 20에서 50bp 증가한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통계 모형을 돌려서 얻어낸 결과인데 이 통계 분석 방법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지금 팬데믹 전과 비교하면 미국 부채가 많이 늘었죠. 20%포인트 정도 늘어난 것을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그럼 이 연구에 따르면 중립금리가 40에서 100bp 늘어났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연구는 중립금리가 올라갔을 수 있다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정당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부채가 늘면 중립금리가 오르는 걸까요? 논문은 세 가지 관점에서 근거를 대는데요. 첫째, 보험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니까 논문 내용이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최대한 단순화를 했는데요. 자, 생각을 해보면 공공부채가 늘어나면 국가의 불확실성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안전한 자산을 더 보유하려고 하고 이건 사회가 요구하는 저축 수요를 늘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경제가 요구하는 이자율 수준도 올라가죠. 바로 중립금리의 상승입니다. 또 사람들이, 여기 뒤에가 안 보이네요. 사람들이 더 많이 저축하려고 하면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줄 때 더 높은 이자를 제한을 해야 됩니다. 즉, 저축이 많아지면 대출에 대한 이자, 즉 자연이자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또 부채가 많아지면 이건 결국 인플레의 문제고 중앙은행은 인플레를 조절하기 위해서 더 높은 금리를 설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는 중립금리를 올라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논문이 주장하는 근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이 거대한 딜레마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인데요. 과연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론적인 얘기가 내용도 좀 어렵고 이거 아래서 뭐 하나 싶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끔은 이런 이론적인 얘기가 시장에 미치는 큰 그림 한 번쯤 알고 가면 좋으니까요. 우리 다 같이 공부해보자. 이런 의미로 오늘 주제 좀 글로벌한 주제, 어려운 주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도 푸른베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